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개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현재 우리가 지형 단원을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봐서 개학할 때까지 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지형 단원의 개념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형 단원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 중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개학하면 바로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진짜 바로는 아니고 약간 설명할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온라인 수업에 했던 내용을 개념 설명을 한번 쭉 해주고 그러고 나서 EBS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 위주로 문제를 몇 문제씩 단원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문제풀이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던 그 진도를 한번 쫙 끝내주고 나서 중간고사 시험을 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저희의 부교재는 EBS 개념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입하도록 하시고요. 시험 준비는 교과서와 EBS 개념 완성 위주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지형의 세 번째 단원으로 산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랑 우리나라 지형의 형성 과정 등이 했잖아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 산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은 어떠한지, 산지 지형에는 어떤 지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지를 먼저 분류해 볼까요? 자, 산이라는 거 평야에 좀 대비되는 말이죠. 그 지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로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인데요. 이 산지가 쭉 연결되어서 어떤 선상으로 배열되는 것을 우리는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산맥을 크게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1차 산맥, 2차 산맥. 1차 산맥이란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즉 지각 변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을 1차 산맥이라고 해요. 그럼 2차 산맥이라는 것은 2차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라는 뜻을 좀 담고 있어요. 즉,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산줄기가 있는가 하면 이 이후에 그의 영향으로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산줄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산줄기를 2차 산맥이다. 혹은 그 다음번의 지형 형성 작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산맥이라 해서 2차 산맥이라고 말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1차 산맥은 융기로 우리 신생대 3기에 경동성 요곡 운동이 있었다고 했죠. 자, 바로 이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 즉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산줄기예요. 자, 융기에 축이 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땅이 솟아올랐고 그 때문에 높은 산이 이렇게 선상으로 분포하는 것이 1차 산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맥은 연속성이 뚜렷하고 높고 험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산을 경계로 양쪽에 있는 지역 간에는 교류하기가 어려웠죠. 따라서 생활권의 경계 역할을 톡톡히 했겠죠. 이게 1차 산맥이에요. 자, 반면 2차 산맥은 융기 이후에 하천 침식 과정에서 형성된 산줄기예요. 한반도가 신생대가 막 되었을 때 오랜 침식으로 이렇게 낮고 평탄했다 그랬죠? 그러면 하천은 굉장히 느리게 흘렀을 거야. 그러면 하천의 침식력은 아주 약했겠죠. 그런데 신생대 3기 때 동쪽은 많이, 서쪽은 조금 융기하는 아무튼 비대칭 융기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지표상에 흐르는 하천은 평평했을 때에 비해서 갑자기 유속이 빨라졌을 거예요. 유속이 빠르면 침식력이 왕성하게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땅을 막 깎아내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판화에서 만들듯이 하천이 막 흐르면서 땅을 조각도로 파듯이 이렇게 파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천이 흐르는 곳이 쫙 파지고
또 그 옆에 하천이 또 흐르는 곳이 쫙 파지고 이러다 보면 그 사이가 남아서 산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하천이 침식되고 남은 것이 산줄기 형태가 되어가는 거, 이런 게 바로 2차 산맥입니다. 2차 산맥은 이 높이 솟은 백두대간 융기에 축이 되었던 곳에서부터 강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융기량이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2차 산맥 자체도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아래 하류 지역으로 가게 되면 강은 흐르다가 두 줄기가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산줄기도 중간에 또 끊어지는 듯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산맥은 연속성도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높이도 높지 않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이런 걸 2차 산맥이라 그래요. 자, 근데 2차 산맥을 이야기할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우리 중생대 때 지각운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즉, 중생대 때 초기에 송림변동 때 랴오뚱 방향의 단층선을 만들었고, 중기의 대보조선운동 때 중국 방향의 단층선을 만들었어요. 암석이 이 방향으로 심하게 깨진 거야. 그리고 땅은 되게 울퉁불퉁했죠. 그렇지만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되었을 때 오랜 침식으로 높았던 땅이 다 낮은 데를 메워가지고 결국은 지형은 평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땅 속에 있는 단층선은 그대로 담고 있었지. 그 상태에서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융기운동이 딱 일어난 거야. 융기로 인해 높고 험준한 산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쫙 솟아올랐죠. 자, 그래서 이 산줄기는 1차 산맥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 산줄기가 올라오게 되자 하천은 다시 빠르게 흐르는데, 이때 흐를 때 아무래도 깨져있는 틈바구니인 단층선 상으로 하천이 흘렀겠죠. 그래서 북부지방은 주로 랴오뚱 방향으로 하천이 흐르게 되고 단층선을 따라서 주로 흐르니까, 남부지방은 주로 중국 방향으로 하천이 흐르게 되고, 하천은 흐르면서 땅을 파다 보니 그 사이에 남아있는 산줄기의 형태도 북부지방은 랴오뚱 방향으로 산줄기가 남아있게 되고, 남부지방은 중국 방향으로 산줄기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맥을 크게 방향으로 구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산맥의 형성 원인을 따라 구분을 하게 되면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1차 산맥과 그 후 하천 침식으로 형성된 2차 산맥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산맥을 다시 방향으로 구분하게 되면 랴오뚱 방향 산맥과 중국 방향 산맥이 있고, 그리고 융기 축이 되면서 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이렇게 형태 있죠? 이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 산줄기들을 갖다가 한국 방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으로는 한국 방향 산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산맥을 1차 산맥, 2차 산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방향으로는 중국 방향, 랴오뚱 방향, 한국 방향 산맥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산맥을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차 산맥은 융기의 영향으로 직접 만들어진 높고 험준하고 연속성이 뚜렷한 산맥. 2차 산맥은 그 후 하천 침식에 따라 침식되고 남은 것이 연속성을 나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불러요. 1차 산맥에 비해서는 연속성이 훨씬 더 떨어지고 융기량이 적은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모양을 보이죠. 그리고 산맥을 다시 방향에 따라서 랴오뚱 방향 산맥, 중국 방향 산맥,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방향인 한국 방향 산맥, 이 세 개의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산맥과 이 방향이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에요. 1, 2차 산맥과 방향이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닌데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지도를 너무 대충 그렸죠. 자, 중생대 초기에 송림변동 때 랴오뚱 방향의 단층선이 만들어졌어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기 대보조선운동 때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방향의 단층선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나서 신생대가 되었을 때 단층선 만들어지고 험했던 중생대의 지형은 오랜 침식으로 평탄해진 상태에서 신생대를 맞이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신생대 3기, 동해가 갈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동쪽을 중심으로 한 융기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암석은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동쪽을 중심으로 한 융기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방향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높고 험준한 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걸 1차 산맥이라 한다 그랬죠? 자, 1차 산맥은 한국 방향 산맥들은 다 1차 산맥이에요. 자, 그 산맥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백두산이 있어요. 백두산이 있으면 여기 마천령 산맥, 여기 낭림 산맥, 여기 태백 산맥, 마천령, 낭림, 그리고 태백 산맥이 한국 방향 산맥이에요. 이 한국 방향 산맥, 신생대 융기운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산맥이죠. 자, 그런데 1차 산맥에는 얘네들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가 함경산맥이에요. 그리고 소백산맥이 있죠. 마천령 산맥과 소백산맥은 그의 방향이 한국 방향이 아니에요. 함경산맥은 북부지방에 있죠. 랴오뚱 방향이고요. 그리고 소백산맥은 남부지방에 있죠. 중국 방향이에요. 그리고 마천령, 낭림, 태백은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쫙 이어져 있는데 이건 모두 다 한국 방향이죠. 그러나 서로 간의 방향은 다르지만 이 5개의 산맥은 다들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1차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산맥을 뭘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분류 방식이 다르고 산맥의 분류가 달라지겠지만요. 뭐 중국 방향은 모조리 2차 산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중국 방향은 주로 남한에 있는 서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들인데 그 중에는 2차 산맥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이지만 1차 산맥이고요. 북부지방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들은 다들 랴오뚱 방향이고 2차 산맥이겠지만 랴오뚱 방향 중에서 함경산맥만큼은 1차 산맥이에요. 알겠죠? 즉 중생대 때 만들어진 이 단층선이 있었고 신생대에 동해에서 온 압력 때문에 융기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중생대에 있었던 단층선 중에서 여기 동해안에 있는 단층선과 이 남쪽에 있는 단층선이 너무 단층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동해에서 압력이 딱 가해지니까 일반적인 땅은 그냥 땅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융기했어요. 단층선과 상관없이. 그랬는데 이 단층 선상을 따라서는 이렇게 깨져 있는 그 방향 그대로 그냥 압력이 이렇게 빡 가해지니까 방향 그대로 이렇게 삐끄덕하면서 역단층 형태로요. 단층 선상을 따라 융기운동이 진행되면서 그 방향 자체가 북부에서는 랴오뚱 방향으로 땅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함경산맥이 되었고 남부지방에서는 중국 방향에 있는 단층 선상을 따라서 융기운동이 딱 진행되면서 소백산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백산맥과 함경산맥은 방향은 중국 방향과 랴오뚱 방향이지만 높고 험준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1차 산맥입니다. 쉽진 않죠? 자, 다음으로는 산맥을 또 그 산맥은 지금 방금 구분했잖아요. 그럼 이제 산을 개별적인 산 있죠. 개별적인 산을 또 크게 흑산과 돌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흑산과 돌산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40쪽에 있습니다. 펴보세요. 자, 교과서 40쪽을 보면 왼쪽에 사진들이 있죠? 자, 위에 있는 사진은 돌이 드러나 있는 산봉우리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나무가 우거져 있는 산을 쫙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산을 크게 흑산과 돌산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두 산은
그 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반암이 서로 달라요. 흑산은 주로 변성암이고요. 돌산은 화강암이에요. 자, 변성암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높은 압력과 높은 열 등에 의해서 변성된 암석인데 아주 단단합니다. 이 단단한 변성암은 풍화에도 되게 강해요. 강하지만 만약 풍화가 된다면 천천히 풍화가 되긴 하는데 풍화가 된다면 아주 미세한 진흙 성분의 흙을 만들게 돼요. 자, 점토질 토양이라고도 불러요. 자, 반면 화강암은 마그마였던 거죠. 지하 깊은 데서 있었던 마그마가 뜨거웠죠. 일부는 땅을 뚫고 나와서 화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화산이 돼서 땅을 뚫고 나오게 되면 바로 차가운 공기랑 접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땡 하니 굳겠지. 그래서 분출된 화산은 빨리 굳어요. 반면 땅 속에 있는 마그마였던 화강암은요, 비록 뚫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 딱 남겨져 있는 과정에서 아주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자, H2O, 물이죠. 이 물이 얼긴 어는데 어떻게 어냐에 따라서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 H2O인데 완전 다르죠, 서로. 강함도 다르고 만졌을 때 느낌도 다르잖아요. 뭐 그것처럼 쌤은 비유하고 싶어요. 즉 지상에 이렇게 딱 분출해서 순식간에 딱 굳어버린 화산암들은요. 뭐 얼음 같다면 속에 있는 화강암 천천히 굳으면서 천천히 식은 화강암은 꼭 온실 속의 화초 같아. 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얘는 뽀샤시한 예쁜 돌이 되었어요. 결정도 좀 큼직큼직하게. 자, 그랬는데 지하 깊은 데 있는 암석이 화강암이라고 했잖아요. 마그마가 굳은 거. 자,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서 얘를 덮고 있던 암석들이 점점 풍화작용해서 제거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화강암이 지상에 노출되었어. 깊은 데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노출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화강암을 누르고 있던 하중이 제거가 되다 보니까 화강암은 약간의 팽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암석이 깨져요.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깨진 그 정도, 암석이 깨진 틈을 전리라고 부르거든요. 전리가 좀 더 많은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이 나오게 돼. 그리고 화강암이 대규모로 관입한 곳이 있는가 하면 단층선을 따라 소규모로 관입한 곳도 있죠. 이렇게 화강암은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정말 야누스의 얼굴처럼요.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을 화강암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화강암 관련해서는 지리에서는 두 개의 지형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오는데요. 첫째가 돌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둘째가 침식 분지에 대한 거예요. 자, 침식 분지라는 것은, 분지라는 지형은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를 분지라고 해요. 평야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평야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자, 이 침식 분지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어쨌냐면 주변이 굉장히 단단한 암석, 주로 변성암이었을 것 같아요. 단단한 암석이 있었는데 그 단단한 암석에 어딘가 이렇게 팍 깨지고 그 사이로 화강암이 관입을 한 거야. 그래서 변성암 사이에 화강암이 존재하게 된 거지.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서 위에 있는 암석들이 느리지만 결국은 깎여가지고 결국 화강암이 노출되었어. 노출된 환경을 보니까 여기에 화강암은 있지만 주변 암석은 변성암인 거야. 그랬을 때 변성암은 워낙 단단하니까 천천히 깎이고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깎여요. 그러다 보면 화강암 지역이 낮아지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침식 분지에서 침식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변성암, 그리고 침식 분지 가운데에 있는 평야는 화강암. 이렇게 변성암과 화강암은 이렇게 짝꿍으로 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상반되는 성격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자, 화강암은 변성암에 비해서 침식에 약하다 보니까
풍화작용이 약하다 보니까 낮은 이렇게 분지 바닥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느낌이 전혀 달라. 변성암은 흑산이고 화강암은 돌산이래. 그쵸? 자, 화강암은요, 노출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전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수분이 침투하게 되면 이 수분에 의한 이 심층 풍화, 입자산 붕괴가 되게 잘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화강암이 빠르게 모래알갱이로 바뀌어요. 자, 화강암은 토양이 된다면 무슨 토양이 되냐면 모래 성분의 토양이 돼요. 자, 그럼 봐요. 여기에 돌틈 사이에 진흙이 꼈어. 진흙이 껴있으면 비가 와도 진흙 잘 안 씻기죠. 우리 운동화에 진흙이 묻었어. 그러면 그 운동화 물에다 할랑할랑 한다고 해서 진흙이 없어지지 않지. 직접 솔로 문지르지 않는 한 없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점토는 이렇게 어딘가에 딱 잘 달라붙어 있고 어딘가에 잘 껴있어요. 반면 모래는 아니죠. 모래는 무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굉장히 잘 씻겨 나가버려요. 따라서 자, 변성암이 풍화돼서 진흙이 되었어. 그 진흙은 돌틈 사이에 그대로 딱 껴있다 보니까 이 속에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점토질 토양이 있는 그 흑산에서 있죠. 변성암 지역에서는요. 식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어. 식물들이 자라게 되면 당연히 이 식물들은 또 비가 왔을 때 비바람의 충격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데다가 식물의 뿌리가 또 흙이 침식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변성암은 풍화작용이 서서히 진행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흙도 거의 그대로 그곳에 간직하고 있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식 산물들도 역시나 부산물들도 역시나 같이 이렇게 많이 남아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토양이 되게 이렇게 풍부해져요. 토양층이 깊어지고 거기에 나무도 우거지지. 반면 화강암은 모래알갱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에 의해서 금세 씻겨 나가버려. 전리가 많은 곳을 따라서 빠르게 모래알갱이로 바뀌고 비가 왔을 때 이것이 딱 씻겨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무언가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렇게 해서 화강암이 어떤 곳이 먼저 풍화돼서 모래알갱이로 바뀌고 이곳이 씻겨 나가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깨진 부분, 그 부분은 돌멩이 형태로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강암은 오히려 산봉우리가 돌산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돌산은 화강암. 자, 어렵죠? 그래요. 그럼 대표적인 산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흑산의 대표적인 산. 자, 흑산은 일단 나무가 되게 우거져 있고 되게 풍요로운 산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은 산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자급자족하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어려움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표적인 곳이 뭐냐면 지리산이야. 선생님은 지리산 하면요. 청학동이 생각나요. 혹은 빨치산이 생각나지. 자, 청학동이면 알죠? 이렇게 머리 닦고 조선시대 생활 양식을 현재까지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도 장시간 아주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었어. 교류하지 않았다는 건 깊은 숲속으로 이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큰 마을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풍요롭기 때문이겠지. 흑산이어서 그래요. 또 선생님 빨치산 이야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죠? 그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가 이렇게 딱 끊기고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몰려 들어갔던 곳이 지리산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빨치산이라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토벌하려는 정부군이 그렇게 많이 이곳에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산의 그 깊은 숲과 이런 것 때문에 몇 년을 버텼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다 토벌되었죠. 자,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 지리산. 이게 흑산이야. 자, 그럼 돌산의 대표적인 애는 흔들바위, 울산바위가 있는 설악산. 12,000봉.
그리고 신선이 살 것 같은 금강산, 이런 데가 돌산이에요. 돌산은 경치가 되게 예뻐. 관광지로 이용할 만하지. 그래서 이렇게 막 돌멩이 사이에 피어난, 자라고 있는 단풍나무가 약간 가녀린 듯 하면서 쫙 퍼져 있는 단풍나무 있죠. 뭐 전체 우거진 게 아니라 돌을 배경으로 한 그루가 쫙 올라오는 사진. 아무튼 이 금강산은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폭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돛 닦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거지. 금강산에 큰 마을을 이루고 살긴 힘들어요. 왜? 토양층이 얇고 숲이 우거져 있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흑산의 대표적인 애는 지리산, 덕스러운 덕유산, 얘네들이고요. 돌산의 대표적인 애는 금강산, 설악산, 그리고 우리 청와대 있죠. 청와대 뒷배경에 있는 북악산이나 그 뒤에 있는 북한산이나 다들 이렇게 돌들이 좀 노출돼 있고 토양층이 얇아 보이거든요. 걔네들이 다 또 돌산들. 돌산은 암석이 기반함이 화강암. 흑산의 기반함은 변성암. 알아두세요. 네. 자, 다음에 40쪽에 약간 위쪽에 있는 내용들 좀 할게요. 거기에 보면 고위 평탄면이네, 혹은 저산성 산지, 혹은 구릉성 산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신생대 3기 융기운동으로 동쪽을 중심으로 융기가 이렇게 많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산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산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반도 전체를 걸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에요. 2744m. 생각보다 별로 안 높죠. 자, 2000m 이상의 산은 백두산 근처에만 있어요. 참고로 남한에는 없어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야. 1950m. 설악산이라 금강산 이것보다 한참 더 낮아요. 자, 즉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높은 산이 별로 없다. 대부분이 500m 이하의 낮은 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산을 산이라고 봐야 되나? 언덕이라고 봐야 되나? 마운틴인가 힐인가 이거죠. 거의 언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산, 이걸 저산성 산지라고도 하고 언덕을 구릉이라 하거든요. 구릉성 산지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지 중에서 혹시 대관령의 양떼목장 뭐 들어본 적 있죠? 혹은 뭐 고랭지, 배추밭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쌤이 늘 우리나라 산지를 이야기할 때 오랜 시간 평탄해졌던 땅이, 중생대는 험했겠지만 그 뒤에 오랜 시간에 걸쳐 평탄해졌던 땅이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가 봤어? 융기한 거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도대체 선생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면 바로 이 고위평탄면을 보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위평탄면. 고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면. 높은 곳에 있는 평탄면. 우리가 다른 말로 고원, 높은 평원이란 뜻이죠. 그거랑 좀 비슷하죠. 자, 아무튼 높은 곳에 있는 평탄면을 보게 되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위 평탄면을 보게 되면 다들 하나같이 해발고도 높은데 위에 지형이 둥글둥글 오랜 침식을 받은 듯이 둥글둥글한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이라고 했죠. 자, 섬 출신인데 선생님 섬 있죠. 거기도 보면 오랜 침식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지형이 둥글둥글해요. 무안에 배추밭, 무안에 뭐 양파밭 이런 거 많잖아요. 무안에 여러분이 가셔도 보면 지형이 이렇게 둥글둥글 파도치는 듯한 느낌을 가질 거야. 높낮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예 평야가 아니라, 아예 평야는 거의 뭐 그 강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평야인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땅은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랜 침식으로 낮아진 지형이야. 그런 형태가 해발고도 높은 곳에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진만 딱 찍어서 보면 여기가 무안인지 대관령인지 구별이 안 돼.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사진은 해발고도 700m 이상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러면 와, 놀랍다.
산 높은 곳은 이렇게 막 급경사, 막 골짜기도 깊고 이런 급경사 지역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지질학자가 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해발 고도가 높게 되면 강의 유속이 대체로 빠르면서 침식이 활발해서 급경사의 지형을 만드는 거 맞다. 그런데 대관령 일대가 해발 고도는 높은데 평평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가 융기 이전에 매우 평평했고 융기가 진행되었으며 지금 하천에서 빠르게 깎이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아직 안 깎이고 있는 유물 지형이 있으니 이게 바로 고위평탄면이다. 고위평탄면의 존재는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사실과 융기 이전 지형이 꽤 평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위평탄면은 그런 거예요. 자, 고위평탄면, 높은데 평탄해. 그러니까 농사지을만 해요. 그래서 또 이제 해발고도 높게 되면 여름에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시원한 기후를 이용해서 배추밭도 만들고 가축도 사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해발고도 높은 곳이 농경지로 바뀌고 가축 사육장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마시는 물, 상수원, 하천, 이것은 해발고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물을 그 아래에서 이렇게 댐에서 가둬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물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그곳에서부터 먼저 배추밭이 되고 농약을 치게 되고 가축이 사육되고 똥오줌을 싸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이라는 개념, 수질오염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고위평탄면 일대가 농경지가 되고 가축 사육장이 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이게 숲으로 완전 우거져 있을 때는 괜찮지만 농경지가 되면서 맨 흙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막 밭을 갈아놔서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비가 오게 되면 빗물과 더불어서 막대한 양의 토사가 막 흘러들어요. 그에 따라 비옥한 흙이, 대부분 표면의 흙이 비옥한데요. 비옥한 흙이 이렇게 빗물에 씻겨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 일대에서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랫지역에서는 토사의 유입에 따라 댐이 자꾸 이렇게 메워지면서 홍수나 가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고위평탄면의 개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생계가 이제 그 경제를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화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와 환경의 논리 있죠. 이게 상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산맥이라는 걸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산맥은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산줄기로 높고 험준하다. 다음, 산맥을 방향에 따라서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1차 산맥에는 융기로 직접 만들어진 산맥은요. 한국 방향 산맥 3개는 전부 1차 산맥이지만요. 랴오뚱 방향 하나, 즉 함경산맥과 중국 방향 하나, 소백산맥은 방향은 그러하지만 1차 산맥에 속한다. 자, 알겠죠? 다음에 산지를 흑산과 돌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흑산은 변성암으로 되어 있다. 숲이 우거져 있고 토양층이 두껍다. 돌산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주로 모래 성분이 좀 많은 편이지만 토양층 자체도 두껍지도 않고 식생도 우거져 있지 않고 대신 예쁘다. 자, 그리고 화강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화강암은 지상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전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주로 암석의 심층 풍화가 입자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변성암에 비해서 좀 더 빨리 깎이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변 변성암은 산을 이루는데 가운데 있는 화강암이 좀 더 빨리 풍화되는 과정에서 움푹 들어가서 분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지는 해발 고도가 대체로 낮아서 저산성 산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산의 정상부 근처가 꽤 평탄한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융기의 흔적인데요. 바로 고위평탄면이라고 부른다.
고위평탄면은 평탄한 데다가 해발고도 영향으로 여름이 서늘하다 보니까 고랭지 배추밭이 배추밭으로 개간하고 혹은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이 들어서기도 한다. 자, 그러나 이렇게 고위평탄면이 목초지나 혹은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은 토양 침식이다. 혹은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